이집트, 이라크에서 K2 전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보도 많이 가져가고 우리 현지 훈련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까운 시기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국가인데 좀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탐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막에서 K2 전차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게 있죠. 그 더운 사막에서의 장시간 작동 능력, 그 다음에 장거리 사격 능력이 증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래 K2 전차의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튀르키예 가서 5km 밖에서 이미 K2 전차가 사격해서 맞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EU에 K2 전차 2,000대를 도입한다는 기사로 큰 화제인데요. K2 전차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2,000대까지는 아니고 사실 1,000대 정도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수십조 원 되는 겁니다. K2 전차의 수출 경쟁력은 뭐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빠른 생산 및 신속한 전력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왜 중요하냐? 결국 지금 K2 전차 지상전에 대한 수요는 원래 적었어요. 2001년 테러의 전쟁 이후에 전차가 실제로 전 탱크랑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차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9,000대 이상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신규 생산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K2 전차 생산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새로운 전차를 1년에 150대 이상 수출을 되는 유일한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군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군용으로 생산되는 일부분의 수출용으로 긴급 수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오파르 2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분의 1 이하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문해도 5년에서 10년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들 사이에 뭔가 전쟁이 터지면 어떠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 우리 고객들은 그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특히 선택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 폴란드라서 우리는 빨리 전차를 확충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제는 유지보수 및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지금 레오파르트 2가 K2 전차의 라이벌이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2개, 그러니까 독일 내 회사 2개 있고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이 유럽 내부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 시기에는 이게 별로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빨리 생산하려면 이 직접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전부 다 생산하는 체기종합, 그게 현대로템 창원에 있고, 현대로템 옆에는 현대위아라고 K2 전차의 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 옆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K2 전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거기 옆에는 S&T 다이나믹스라고 K2 전차의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같은 지역에 붙어 있어서 직접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유지 보수가 쉬워요. 한쪽이 어디가 불안하거나 한쪽이 뭔가 단종됐을 때 그 공급망에 대한 보충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합니다. 원래 K2 전차 K2PL은 지금 수출된 버전 말고 더 좋은 버전이 있었는데, 폴란드가 지금 수준으로서 충분히 좋겠다고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적당히 자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수출을 했고, 실제로 우리 K2 전차의 첫 수출, 그러니까 폴란드 전에 수출했던 튀르키예의 아르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도 차이가 있고 키위도 차이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능 개량뿐만 아니라 고객 맞추면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 폴란드에 우리가 K2 전차를 많이 판매했지만 이 외에도 FA50 전투기, K9 자주포 같이 판매했고, 천군 같이, 그러니까 지상, 공중, 해상대에서 토탈 패키지로 하나만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육해공군 다 있어, 이 다 팔아, 이런 패키지 수출이 가능한 게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 관리라든가 아니면 전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K2 전차의 강력한 수출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산 파워팩 프레임 엔진에 약점이 있다는 이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파워팩이라는 거는 변속기, 그 다음에 엔진이 합쳐진 건데, 전쟁 날 때 이게 부서지면 쉽게 교체를 하려고 파워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원래 처음에는 독일산 엔진 사고 국산할 계획이 없었다가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 1500마력 디젤 엔진을 만들고 그 디젤을 엔진을 견디는 변속기를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시도하지 못했던 좀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목표였고, 두 번째로 이미 독일산은 파워팩을 사기로 결정이 되고
K2 전차의 사이즈라든가 규격이 다 독일상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 엔진을 복제 생산 못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드는데 어렵고 실제로 완성이 됐는데도 제 성능을 못 내가지고 좀 1차, 2차, 3차 양산에서는 이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국산이 좋더라도 성능 만족을 못하면 우리 전력 증가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못 넣었다가 엔진은 완벽하게 달성했고 변속기가 마지막에 문제였는데 우리나라는 9,600km 동안 변속기를 돌리면서 고장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9,200km까지 돌렸을 때 고장이 나서 이게 대해서 400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만족했는데 우리가 쓰면 안 되겠냐, 아니면 이것도 이제 9,600km가 될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튀르키예가 전차에 대한 파워팩을 수입하는데 우리는 9,200km도 땡큐지 하면서 사가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좀 정해진 규칙을 유지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4차 양산분해부터 완전한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데 약점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만들 때 고생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독일산 파워팩과 동급의 성능, 그 다음에 수출도 가능하다, 지적재산권도 있다. 우리 2부에서 엔진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처럼 독일산 파워팩을 쓸 때 우리가 수출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K9 자주포도 파워팩이 지금 국산화가 안 돼 있다가 이제 국산화를 하는데, 처음에 튀르키예 수출할 때 독일산 파워팩을 못 넣어서 우리가 독일 대사관에서 사정도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또 반대로 튀르키예가 국산 전차를 만들 때 파워팩 기술이 없어가지고 독일에다가 비고 그랬다가 한국한테 파워팩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산 파워팩의 스펙이라든가 성능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플러스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이 된 것이고, 실제로 완성된 K2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도 우수한 성능을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레오파드 2 전차와 K2 전차를 좀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랑 함께 세계 전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스승입니다. K2 전차를 만들 때 우리가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일본의 각 전차 개발국한테 전차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을 한국으로 초빙해서 탱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듣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사실 우리 K2 전차의 아버지 중 한 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120mm 55공장 활강포를 장착합니다. 전차포는 무조건 적 전차를 파괴하는 관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통력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나선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관통력이 좋아서 활강포를 가지고 있고, 120mm 55공장 활강포는 현재 전차 주포 중에서 가장 위력이 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사격 통제 장비, 그러니까 조준기, 그 다음에 탄도 컴퓨터, 이런 것들은 최신형인 건 동등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출력이 같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고,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도 나온 지 지금 40년 됐는데 개량을 안 한 건 아니라서 계속 지금 꾸준히 개량되고 있고, 특히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능동 방어 장비, 저거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탄을 발사해가지고 요격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은 계열, 뭐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유사한 제품을 쓰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중량입니다. 중량이 레오파르트 2는 65톤, K2 전차는 55톤입니다. 이러면 K2 전차가 물장갑, 그리고 쉽게 말해가지고 장갑이 얇아가지고 방어력이 약한 거 아닌데 약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같은 밀도의 장갑을 썼을 때 크기가 작으면 무게가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K2 전차랑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면 일단 포탑이 깎여 있어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출 면적이라서 적이 조준경으로 조준할 때 우리가 노출된 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로드힐이라 해야 되나, 차체의 길이라는 게 숫자도 작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대신에 여유 공간이 있지만 우리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중량을 절감했다. 그런데 방어력이 같은데 중량이 절감됐고 기동성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K2 전차가 좋은 게 있고, 현수 장비가 중요합니다. 현수 장비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쇼바 같은 건데 단순히 쇼바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차의 현수 장비,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전차포의 명중률이 달랐습니다. 움직이면서 전차를 포를 쏠 때. 이 와중에서 이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바라고 하는데, 토션바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튼튼한 쇳덩어리로 무게를 지탱하면 그 쇳덩어리 탄성으로 이제 완충을 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잘 만들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성능만 잘 나오면 이것만큼 튼튼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현수 장비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완충 성능이 떨어지고, 우리는 IS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압으로 충격 흡수를 하는데, 이거를 반능동, 그러니까 센서를 달아가지고 최적의 유압의 압력값을 조절해서 가장 적절한 압력으로 이 서스펜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현수 장비에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히 덜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할 때 포가 얼마나 잘 맞추는가, 요거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어 효율이 달라집니다. 방어 효율 같은 경우에 레오파르트 2 전차나 K2 전차 둘 다
복합 장갑, 영국에서 기반이 된 특수한 재료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장갑을 쓰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반응 장갑이라는 거는 저기 포탄이 장갑에 맞았을 때 반응을 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방어력에 대해서 이제 전차의 그 포탄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에너지를 떨구게 하는데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비용과 납기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납기를 하면 10년 몇 년 걸려서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채택이 되고 났는데 가격 문제, 그 다음에 납기 문제로 같은 독일산 KF-51 판터 전차가 대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레오파르트 2 전차랑 K2 전차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에서도 K2 사막형 전차를 탐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능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 탐낸다고 이야기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거의 18조 원 정도의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전차 사업이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공고가 나온 건 아니라서 사우디랑 UAE의 K2 전차가 대박으로 팔리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후속 보도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좀 유력한 나라들은 이집트, 이라크에서 K2 전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보도 많이 가져가고 우리 현지 훈련도 했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까운 시기에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국가인데 좀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우디랑 UAE는 전차 수요가 많지만 대신에 이 두 나라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라든가 아니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이미 주력 전차가 있기 때문에 덜 급하고, 이집트랑 이라크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막에서 K2 전차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게 있죠.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 K2 전차를 싣고 가서 쏘니까 기본적으로 사막 지형에서의 기동 능력, 그 다음에 그 더운 사막에서의 장시간 작동 능력, 그 다음에 장거리 사격 능력이 증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사격 능력이 K2 전차가 되게 중요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말하냐면, 원래 K2 전차의 유효 사거리, 소총 들고 사격할 때 200m까지 이제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것처럼 K2 전차가 최대 3km까지 이제 표적지를 갖고 사격을 하는데 사막에서 5km까지 있는 표적지를 내놓는데 그게 맞췄어요. 그래서 스펙보다 오버 스펙이다. 와, 이거 우리도 몰랐던 기능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과장된 거고, 이게 어떤 사정이 있냐면 우리나라 K2 전차는 원래 그 3km밖에 정말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산악 지형이라서 북한군 전차를 그보다 더 멀리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의 K2 전차를 기술 수출할 때 튀르키예가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게, 야 니네 포가 그렇게 좋다면 5km 밖에서 맞출 수 있어? 이거 해봐 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튀르키예 가서 5km 밖에서 이미 우리 K2 전차가 사격을 해서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5km밖에 표적을 맞추는 게 알고 있었으나 우리가 국내에서 훈련하면 5km의 표적지나 사격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5km를 쐈는데 여전히 5km 밖에서도 맞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오파드 2, 르클레르, 알타이, 에이브람스 등 중동 지방에 배치된 다른 전차와 K2 전차를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레오파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이 됐지만 일단 65톤으로 고가고, 그 다음에 좀 사막 지형의 기동성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K2 전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무술 전차는 아니지만 기동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고 운용 유지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 난다는 건 사막 지형, 그러니까 인원이 작은 뭐 중동의 부국 입장에서 이게 좀 부담이 돼요. 수리할 수 있는 노가 달력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K2 전차가 좀 유리하다 할 수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육군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엔진은 독일제고 탱크는 프랑스제인데 52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화력은 우리 K2 전차랑 비슷한데 방어력이 약해요. 장갑이 좀 약하고, 대신에 기동성은 우리 K2 전차랑 비슷하고, 튀르키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형제 사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단 레오파르트 2 전차처럼 65톤 이상의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어력이 기준이 달라요. 장갑을 우리가 튀르키예 전용으로 커스텀한 장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비가 없어요. 우리 K2 전차는 3명이 탑승해서 장전수가 없이 기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장전해서 빠른 속도로 장전하고 기동 중에서도 원활히 제속도로 장전이 되는데, 이 알타이 전차는 장전수가 따로 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싼 대신에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M1A1 에이브람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등 많이 중동 지방에 수출됐고, 다들 아마 이제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1차, 2차 이라크 전쟁에서 크게 활약을 했어요. 크게 방어력도 좋고 공격력도 좋지만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에이브람스 전차는 포의 길이가 짧아요. 레오파르트 2
A5 그 다음에 K2 전차는 55 구경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좀 긴 포신을 사용하는데 에이브람스 전차는 44 구경이라 해서 짧은 포신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K1, A1 전차랑 화력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을 사용합니다. 가스터빈이 뭐냐면 이제 두산 에어모빌리티 주식 생각하신 분은 아마 잘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제트 엔진과 똑같아요. 제트 엔진과 똑같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그 항공유 하나로 헬기, 비행기, 탱크에 같은 기름을 주었을 때 보급이 편한데 연비가 진짜 나빠. 연비가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연비가 좋아요. 그래서 연비에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했을 때 중동엔 돈을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K2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가 대량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면허 생산을 했을 때 장갑을 다운시켰어요. 왜냐? 이제 이집트에 수출을 할 때 일단 미국이 군사 원조로 됐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눈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능이 너무 좋은 전차를 이집트에 팔지 말라 이렇게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장갑이 다운그레이드 됐고 레오파드 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다운그레이드 되진 않았는데 수출 금지를 계속 당해요. 막 동일산이 뭐 인권 문제에 있다 해가지고 중동 수출이 계속 막히고 있어서 수출에 대해서 중동 기장이 이제 살라고 해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K2 전차를 비롯한 육상 무기 체계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일 유력한 차기 수출로 루마니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폴란드에서 이제 K2 전차 2차기가 공개하게 됐고 폴란드 현지 생산을 하고 이제 K2 전차는 한국산 전차이자 폴란드산 전차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EU는 국방비나 이런 것들 재무장을 할 때 야 수입상 무장 쓰지 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크롱이 실제로 EU 회의에서 미국산이나 한국산 무장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K2 전차는 이제 폴란드 전차가 됐어요. 현지에서 생산할 때. 그래서 폴란드 정부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K2 전차 현지 생산한 거를 그들이 유럽 내에 세일즈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나라가 인근에 있는 루마니아고 여기에 대해서 루마니아는 이미 테스트도 실시를 했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데 이 예산 확보를 EU의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K2 전차는 폴란드 전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랬고 중동 지방의 이라크랑 이집트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FA-50 구매랑 연관이 될 수 있고 이라크는 이미 AT-50 훈련기를 이미 구매를 한 다음에 이번에 수련 헬기도 사고 이제 탱크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K9 자주포 지금 우리가 수출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팔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원본이 아니고 이제 차륜형 자주포라 해서 K9 자주포는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장거리 이동이라든가 경량화를 위해서 자동화된 포탑에서 이제 트럭에 쓰는 트럭형 자주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제한되고 있고 이게 경쟁력이 꽤 있어서 아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용화 된다면 이것도 거의 지금 K2 폴란드 수출에 비견하는 엄청난 대량 수출이 될 것이고 중동 지방에서 우리 육상 무기 체계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걸 많이 수입했는데 이게 단위가 거의 1000단위 미사일을 사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된 건데 이 외에도 새로운 걸로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업이 많은데 인공지능 대공포 요 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공포라니까 어떻게 생기는지 사이보그 같이 생긴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주 대공포라 해서 대공 장갑차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사람이 탄 대공포랑 그 다음에 무인화된 대공포 무인 차량이랑 같이 드론을 방어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란 같은 애들이 정유시설을 공격하는데 이 정유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차가 부족해요. 그래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한 국산 대공포 요게 좀 많이 제한되고 있고 이 외에도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대로템에서 만든 K808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고 이게 칠레에도 수출이 됐는데 여기 경쟁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타이곤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수출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타이곤 8x8 그러니까 8륜 장갑차에 대해서 중동 수출이 지금 경쟁 중이고 만약에 된다면 이것도 거의 몇백 대 수조 원짜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육상 무기 중에서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근히 모르는데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이번에 KGB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KGB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캄보디아랑 태국의 분쟁에서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 이 KGB 국산 유도폭탄을 달아서 실전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두 번째 실전 대비고 첫 번째 실전 대비는 중동의 모 국가였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 엠바고에 걸려 있어가지고 기사를 내려달라 해서 내려준 뭐 이런 총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검색하면 나오지만 중동의 어떤 국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냐면 제작사에서 이 수출된 거 확인을 안 해주다가 제가 SNS를 검색하는데 그 중동 지방의 전투기 조종사분이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린 다음에 아 KGB가 너무 좋다 이거 달아가지고 자기 전투기에 달려있는 거를 해서 인증사진 올린 걸로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실제로 KGB의 정확도가 중동에서 사막 지형에서 인정되고 이번에는 정글지대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유럽 그러니까 폴란드가 FA50을 샀으니까 KGB를 살 만한데 안 샀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 수출이 굉장히 기대되고 KGB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뭐냐면 통합이 자유로워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의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원래 비행기에다가 미사일을 장착한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됩니다.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미사일의 정보가 전투기에 전달되고 전투기가 포착한 정보를 이제 미사일에 연결되고 하는 게 그냥 따다닥 USB 케이블로 붙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태블릿 PC에다가 유도폭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투기 조종사가 무릎 위에다가 태블릿 PC 얹고 비행을 하다가 태블릿으로 GPS 좌표를 찍으면 KGB는 그 좌표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주 빨리 그래 급하게 유도폭탄이 필요한 나라들한테 빨리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KGB 수출도 아마 추가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세계 12번째로 독자 설계 건조 기술을 보유국이 됐다고 하는데 K 잠수함의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이 없고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들어갔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일단 세계에서 제일 잠수함을 잘 만들어요. 재래식 잠수함을. 그렇지만 대한민국 잠수함은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 독일과 위협이 될 만한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 아이템이자 핵심 아이템이자 지금 이거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라 할 수 있는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톤수가 중요한 게 디젤 잠수함들은 이제 작은 거는 800톤에서 500톤, 큰 거는 3,000톤급 이상 되고 3,000톤급 이상으로 디젤 잠수함 크기를 키울 수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3,000톤급이라는 거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제일 럭셔리하고 기능이 좋은 잠수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었고 수소 연료 전지를 국산화해서 범한 퓨얼셀이 지금 범한전자가 만드는데 요거 사용해서 원래는 수소 연료전지가 없을 때는 2, 3일에 한 번씩 슈네켈링이라 해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잔망경 심도로 공기 흡입구를 또 이렇게 끼워 올린 다음에 발전을 시키고 다시 잠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한테 공격을 당하기 쉬웠어요. 근데 그게 없이 4주 이상 연속 잠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잠수함은 그 껍데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전투 체계라 해가지고 잠수함은 여러 가지 음파 탐지기라든가 아니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연동하는 수십 대의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사라든가 이런 통제, 운용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국산화했다. 그래서 이런 걸 국산화된 전투 체계 만드는 게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미국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출이 자유로운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고 마지막으로는 SLBM을 탑재한다. 서브마린 런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요거는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데 순항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 중요한 거는 탄도미사일 속도가 빠르고 표적까지 걸리는 시간이 넘깁니다. 거기다가 잠수에 있으니까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는 잠수함과 결합된다면 적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5분 안에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억제 무기,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력에도 수출할 시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K방산 전망과 앞으로 기대될 수출 시장은 어디가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방산은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책도 내가면서 K방산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보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라든가 아니면 국산화에 관련해서 K2 전차라든가 FA50 전투기 그 다음에 현무 미사일들 좋은 무기 체계 그 다음에 고라메 전투기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게 나오고 수출도 잘 되면서 대한민국 K방산이 역대급 호황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사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때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든 LIG 넥스원이든 카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국산 무기 수출한 것들 중에 지적 재산권은 정부 소유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인정 로켓, 그 다음에 천궁 미사일사, 국방과학 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돼서 이 LIG 넥스원이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사정이 달라지고 이제 업체 주도로 개발하고 업체 주도의 제품이 이제 국제 시장에 내놓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방위 사업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호주에 수출한 AS-21 레드백 같이 자체 연구의 결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넥스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는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거지만 국산 미사일 중에서 스텔스 미사일이라든가 모듈형 미사일 같은 거를 원래는 예전이라면 정부 과제를 따고 딸 때까지 심사하고 해서 몇 년이 걸릴 건데, 그 안두리라든가 이런 미국의 그 빠른 개발하는 방산업체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2, 3년 안에 프로타입 만들고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잘 돼가지고 이게 성공해야지 우리나라 방산이 체질 개선이 되면서 제2의 도약이 제가 보기엔 2027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동남아, 중동이 제일 많은데 유럽 시장을 다행히 폴란드 시장이 뚫었고, 폴란드 시장을 기점으로 우리가 폴란드랑 단순히 이제 뭐 무기를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EU 시장을 뚫어야 되고, 폴란드제 무기지만 거기 안에서는 한국산 부품이라든가 한국 기술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경쟁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유럽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 지들이 알아서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방산업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거나 이런 걸 해요.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의 경쟁자인 PLUS 그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유럽 방산업체와 협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 중에 소모된 미사일들 보충한다고 수출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납기가 늦어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한국이 지금 잘 기회를 노려가지고 뺏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K방산 기술들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무인지상 차량이 미군에 시험하고 LIG 넥스원의 비공 유도 로켓이 미군의 FCT 그러니까 시험 사격을 통과를 했듯이 이제 또 자주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군 훈련기 사업들, 미국에 있는 시장을 뚫는지가 중요한데 미국 시장을 뚫고 안 뚫고가 우리가 진짜 방산 선진국이 될 것이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산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4대 강국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방산 수출 4위 국가가 되는 게 꿈인데, 미국 수출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A2G에서 지난 5월 세계 전투기 순위를 발표했는데 KF-21이 라파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 4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에비에이션 A2Z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 엄청 전문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 모인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사용한 그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한국이 KF-21이 4위로 했는데 4위 위에 3위, 2위, 1위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3위는 F-22 랩터 로키드 마틴의 지금 세계 최고의 전투기, 그 다음에 2위는 청도의 J-20 마이트 드래곤, 그 다음에 1위는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 2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이 KF-22 4위라는 게 4위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요 세 개인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완성도와 개발, 그 다음에 성능, 여기에 대해서 이 쓰신 분은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개발된 제품과 그 다음에 개발 중인 제품이 지금 섞여져 있는데, 이미 개발된 제품 중에서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 높은 비행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의 J-20, 미국의 F-22, F-35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체들은 K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가 라팔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는 KF-22가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1980년대부터 연구된 전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각진 비행기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지금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그 레이더에 잘 반사되는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4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개인이 만든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권위가 있다 혹은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어쨌든 이분이 선정한 이 이유는 현재 전투기에서 레이더랑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적을 멀리서 보는 능력과 적한테 보이지 않게 숨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관점에서는 개발 중인 비행기보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는 세계 4번째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에비에이션 A2Z에서 말하지 않은 KF-21을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붙여줄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충분한데, 여기서 지금 제가 기사를 봤는데 가격이 싼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KF-21은 아직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고 우리는 알죠. 왜냐면 대당 1,000억 원대로 지금 이미 수출 세이즈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싸냐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 1,500억 이를 이야기를 하고, F-35도 기체 가격 자체는 뭐 800억, 700억 한데 실제로 어떤 나라가 F-35를 처음부터 산다고 하면 1,500억 이상, 1,700억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고, KF-21이 지금 F-414라는 엔진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 그리펜 2형 전투기의 경우 KF-21과 전자장비 비슷한데 엔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엔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크기가 절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KF-21과 그리펜 2형의 가격 차이는 절반이 아니에요. 거의 한 KF-21 가격의 90%를 그리펜 혹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중형급, 미들급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그랜저와 소나타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F-15K 같이 폭탄을 무정부락 싣고 가는 폭격기 정도는 아니지만 7톤의 무장량을 가지는 쌍발 전투기라는 점에서 많은 양의 폭장량, 그 다음에 파워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쌍발 엔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추력대 중량비 부분에서 그리펜이라든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나팔보다 더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KF-21 현재 블록 1이 개발 막바지에 있고 28년까지 블록 2, 그 다음에 2030년부터 39년까지 NACS라고 하는 카이가 만들고 있는 독자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날 경우에는 지금 KF-21은 4.5세대예요. 5세대가 아니고 0.5가 모자란 것은 스텔스 성능이 그래도 미국제에 비해서 모자르다. 근데 이것도 올라가면 5세대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뒤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드론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AI를 탑재하거나 하는 이런 미래적인 기능으로 5.5세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또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 전력 선두 경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나라가 항공 전력의 몇 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정리하면 미국과 중국은 사실은 넘사벽이죠.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나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유럽 공동 유로파이터보다는 지금 KF-21이 더 우수한 게 결국 비행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레이더가 좋고 그 다음에 스텔스가 좋고, 그래서 요 세 개를 얼마나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우리 경쟁 기존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이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KF-21은 지속적인 진화, 그다음 진화적 개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적 개발이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뭐 IT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일스톤이라 해서 한 번에 모든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일 최적의 개발 방향으로 조금씩 기능을 붙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록 1은 2026년 말까지 개발되는데 공대공 능력 위주, 공대공 능력이 있으니까 북한의 비행기라든가 중국의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그걸 요격하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대공에 대해서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블록 2 2028년에 되는 건 핵심은 공대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철룡이라는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해서 KF-21이 장거리 종심 공격, 종심이라는 건 적 깊게 들어간다는 건데 한 500km 정도 됩니다. KF-21 미사일이. 그래서 500km밖에 적 지휘소라든가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게 2028년까지 될 것이고, 그 후로는 3단계에 날아서 이제 NACS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2030년까지는 AAP라고 하는 이제 무인기를 KF-2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무인기는 사실 성능으로는 크게 보잘 것이 없습니다. 뭐 무게도 한 150kg 되고 이거 미사일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KF-21과 함께 작전을 하게 되면 KF-21 대신 쉽게 말해서 몸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적을 교란하거나 직접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임무를 합니다. 그러면 KF-21이 생존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가지 않아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초음속 대함미사일, 대지미사일이 장착됩니다. 이거 지금 2018년까지 완성되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은 아음속이라 해서 900에서 1000km 정도 시속 이런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마 2.5에서 3으로 해서 뭐 중국의 뭐 YJ-10이라든가 러시아의 야혼트, 뭐 인도의 브라모스 이런 거 같은 아주 빠른 속도, 기존의 순항미사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적의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배를 공격하거나 지상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FA-50과 KF-21에 들어갑니다. NLCS-2는 여기다가 무인전투기가 들어가는데, 무인전투기는 앞서 말한 AAP보다는 조금 더 큰 거예요. 원래는 뭐 10톤까지 만들었다가 그건 아니고 요새 한 6톤 정도 되는데, 요 무인전투기는 앞서 말한 대로 AAP처럼 몸빵보다는 요 UCAV는 그래도 A사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KF-21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좀 더 큰 무인기가 있고, 요거랑 AAP, UCAV, KF-21이 같이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율이 극대화됩니다. 여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라고 불리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때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 북한이 가지고 있다, 뭐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종류가 동력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들 대부분은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 다음에 활공을 해서 마 5에서 7 정도 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코어는 엔진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특수한 엔진으로 마 5에서 7까지 쭉 엔진을 가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엔진을 가동하는 것과 가동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시간이 몇십 배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들어간 건 엔진이 작동할 때까지 속도가 안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요격 확률도, 그래서 사실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레벨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이 레벨이 다른 마 5에서 7짜리 미사일을 2035년 NACS2 버전에서는 KF-21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9년에 나오는 KF-21 EX NACS3라고 불리는 거는 일단 엔진이 국산 엔진으로 장착될 전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출 승인에서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방해라든가 제재 없이도 자유롭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성비는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수리 부속을 할 때 미국까지 안 가도 되니까. 여기다가 스텔스 기능이 포함돼서 본격적인 5세 스텔스 기능이 됩니다. 요게 된다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만드는 5.5세 전투기랑 거의 비슷한 전투 능력, 크기는 조금 더 작겠지만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과제에 대해서 핵심, 그러니까 이 성능 개량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계획은 짜졌는데 이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펀딩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이다. 엔진 국산화가 돼야지만 KF-21 지금 현재 65% 국산화가 80% 이상으로 되면 해외에서 뭐 KF-21을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성비라든가 우리 방위 사업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KF-21에 대해서 개발 역사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은 업체 주도 개발이냐 아니면 국가 주도 개발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항공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 KT-1 훈련기가 있고, T-50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가 주도로 해서 만듭니다. 주도로 해서 만든다는 건 주 계약자고 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T-50을 카이가 만들면서 사실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차세대 전투기를 주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좀 자주국방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연구소나 기업 간의 이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카이가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다시 전투기를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KF-22라는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혹은 KF-XX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KF-XX라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또 8조에서 12조 이상을 예산, 최소 그 정도가 드는데 KF-22 만드는데도 8조가 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전투기를 만들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면 20조 원 이상 들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량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뜯어 고쳐서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고, 이게 옳지 않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베이스를 다시 하자는 거는 뭐 그것도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 KF-21 양산 1호기가 완전체를 드러낸다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부품을 조립하고 붙이는 단계, 그 다음에 내부에 내장 부품을 넣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부품을 지금 붙이려고 하는 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랑 별개로 요거는 생산 제품이 어떻게 나온 거고, KF-21의 개발이 어떻게 된가는 현재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끝나야지 KF-21이 개발이 완료됐다 이라는데, 지금 1,000회 이상을 수행했고, 그 1,000회 이상 수행한 거는 미사일 발사하고 고기동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동성이 좋은지 검증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장 발사를 한다. 기관총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미사일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얼마나 더 극단적인 각도에서 발사를 한가 이런데, 얼마 전에 보인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미사일 가마치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가마치기가 뭐냐면 약간 바나나키로 하듯이 미사일을 쐈는데 요로 안 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휘어져서 가는 것은 라곤 애프터 런치라고 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기능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적을 꼬리를 밟아가지고 적을 뒤에서만 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이 앞에서, 그러니까 해전 상황에서 쏠 수 있다가, 이제는 적기가 내가 적기를 지나치도 뒤로 가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르쳐주는 걸 라곤 애프터 런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전투기만 가능한 기술인데 우리가 이게 실제가 됐고, 그 다음에 미티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발전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최소 150km 이상 200여 km 밖에 있는
표적이나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실증이 됐다. 이게 2026년까지 되고 난 다음에 2028년까지는 일단 큰 구미에 넘겨가지고 요 시험비행 2000의 시험비행 말고도 추가적으로 할 게 몇백 개 안 돼요. 핵심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잘 들고 있을 때 무게 중심이 맞는지, 떨어졌을 때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는지 요런 정도만 검증하면 끝납니다. 그럼 진짜 수출이 지금 코앞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거랑 수출이 코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독립된 사건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는 거랑 나이가 먹어서 결혼한 거는 독립된 사건인 것처럼, 원래는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출이 됩니다. 라팔은 1990년대 후반에 완성되어서 우리나라 2차 FX, 그러니까 2002년 4년도에 제안했는데 그때 떨어지고 거의 10년 동안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되고서도 10년이 넘게 안 팔렸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투기는 30년 이상 쓰는 거고 검증이 필요한 거니까 새 전투기에 런칭 커스텀으로 되는 경우 거의 없고, 그래서 KF-21이 라팔 정도의 그랑 똑같이 간다 하면 2035년도 빠르죠. 2040년대에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첫 고객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라팔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동안에도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희망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야기도 한다. 왜냐? 지금 현재 전투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고 있고, 특히 미국이 원래 전투기를 이번에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재래식 전투기 생산 수량이 줄어들고 스텔스 전투기는 지금 현재 생산 수량이 많지 않아요. 비싸고. 그래서 F-16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좋은 전투기긴 하고 가성비가 좋은데 그게 주문이 받으려면 뭐 5에서 7년 정도 걸리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FA-50을 수입하기도 했고, KF-21 같은 게 즉시 공급이 가능하니까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방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아요. 폴란드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팔린다 아니면 몇 년 뒤에 팔릴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옛날 10년, 20년 전 상황에 비해서 신규 전투기가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KF-21은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폴란드에 있는 노후된 F-16을 KF-21이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실제로 KF-21을 사겠다고 폴란드가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 공군이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F-16은 F-16V 바이퍼라는 걸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원래 F-16은 지금도 최신 전투기라 생각하시겠지만 나온 지 40년이 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전투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라팔이라든가 KF-21과 같은 최신형 전장비로 바꾸는 것을 F-16 바이퍼 계획이라고 한국 공군도 이미 그걸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폴란드 같은 경우 50대 정도 개조를 하는데 그 돈으로 KF-21 한 7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KF-21 같은 경우에 한 번 사면 40년 이상 가까이 쓸 수 있는데, 새로운 전투기 사는 가격으로 기존 전투기 개량한 게 필요가 있는가,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그래서 폴란드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폴란드 정계에서도 이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폴란드는 이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F-16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니네들 F-16 업그레이드 안 하고 KF-21도 사겠다, 이런 협상 카드로 KF-21을 기억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KF-21을 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FA-50 우리 경전투기를 사보니까 한국 항공우주사업과 대한민국의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AS 정신이 각별하기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 한국산 무기를 믿을만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다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설레발 혹은 성급한 게 가까워요. 왜냐면 폴란드 정부가 KF-21을 사겠다고 확정은 안 했으니까. 근데 폴란드 내부의 여론에서는 KF-21 도입이 실제로 그냥 공상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FA-50 구매하러 왔다가 KF-21 타보고 좀 놀라고 막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수출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니우스 로박 장군이 이제 2022년 FA-50 48대 구매를 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주문했던 FA-50 생산 공장도 보고 말씀하신 대로 KF-21을 직접 시승해서 따봉도 한번 날려줬어요. 그 따봉 날린다 해서 당장 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공군 사령관인과 동시에 폴란드 공군이 어떤 비행기를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 권한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최초로 F-16을 조종한 조종사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했듯이 F-16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근데 F-16을 처음 도입하고 F-16을 도입한 공로로 사령관까지 나온 사람이 KF-21에 좋은 평가를 내줬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 내에서 F-16 개량 사업 대신에 KF-21 구매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여기서 결정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폴란드 공군이 F-16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드롭하려면 또 이제 트럼프 눈치도 봐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KF-21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단순히 폴란드의 밀리터리 매니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공군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국 언론에서 롤스로이스가 KF-21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기사가 나와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것이고 롤스로이스 본사를 취재해서 나온 건데, 정작 롤스로이스 한국 지사는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엇박자가 난 것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는 거기 KF-21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KF-21을 엔진 선정할 때 롤스로이스의 EJ200 대신에 제네럴 일렉트릭을 F414 엔진을 선택해서 이때 한번 탈락을 했고, 그때 미련이 있어서 다시 요구한 게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GCAP라는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롤스로이스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과 같이 만듭니다. 일본 뭐 기술 좋죠. 하지만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완성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차세대 엔진 같은 것도 이 기술이랑 협력을 좀 하고 싶은데, 일본은 너무 머리가 크고 한국은 아직 개발 중이니까 기술 이전을 하고 대신에 지적재산권을 자기가 가지는 뭐 이런 식의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협력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영국 롤스로이스라는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샤프란이라든가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 프렌 휘트니 같은 잘 나가는 엔진 회사랑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롤스로이스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협력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 개발했을 때 수출이 제한되지 않아야 됩니다. 수출이 제한된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의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이 국내용 종료됐고 이제 나온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수출이 딱 2개밖에 안 됐어요. 이라크의 관용 헬기. 수출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리온 헬기의 공동 개발이 에어버스라고 한 에어버스 헬리콥터라는 유럽 회사랑 같이 했는데, 유럽 회사의 헬기랑 우리 수리온이 경쟁하니까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상대국에, 야 수리온 우리가 같이 만들어봤는데 별로야, 우리 게 더 좋아요, 먼저 맛집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엄프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엄프를 막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의 전투기 엔진을 수출하게 됐는데 공동개발한 국가가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는가, 요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요것을 들어주는 고객과 공동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KF-21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생산 규모라든가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 사업 규모에서 KF-21의 국산 엔진은 몇 조 원인데, 이게 몇 조 원이 실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큰 파이에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KF-21 엔진을 국산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펼쳐진 세상은 뭐냐, 전 세계 몇백 조 원의 항공기용 제트기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열리는 겁니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 시장은 뭐 과점 상태입니다. 거의 미국, 영국 말고는 사실 만드는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도 엔진을 만들 수 있지만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 달지 못합니다. 인증이라 해가지고 그 나라나 아니면 국제선을 갈 때 국제적인 규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엔진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엔진을 하나 만들 때 개발비가 엄청 들어가. 요새 뭐 AI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크고 잘 나가는 회사라도 혼자서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없어요. 민항공 엔진. 그런데 우리가 KF-21의 엔진 개발에 국산에 성공하고 국제 공동 개발이 되면 RSP 시장에 들어가서 보잉 777이라든가 아니면 에어버스 380 같은 여객기에 들어간 엔진을 새로 만들 때 우리가 이 파트너로 들어가면서 리스크도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익도 쉐어링하고, 이게 일본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서 보잉 777에 들어간 엔진 혹은 이제 A320에 들어간 엔진들이 이 RSP로 들어가서 항공기용 엔진의 매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진입을 하기 위한 마중물이 KF-21이고, KF-21의 엔진이 국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30년대 이후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KF-21이 왜 대단하고 기적인지 잘 모르는데요. KF-21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개발 환경과 주변국들의 반응, 그리고 처음 KF-21을 내보였을 때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제품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이 결정체입니다. 전투기보다 성능이 좋은 무기들 많죠. 가령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자적으로 A사 레이더도 달리고 미사일도 달리는데, 이지스 레이더에는 500명이 타고 KF-21에는 1명이 탑니다. 이런 복잡한 장비야 이런 것을 한 명이 조종할 수 있게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초음속 속도로 움직여도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술인 것이고, 그래서 전투기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고 제일 최상위 기종이라 해요. 물론 다른 뭐 잠수함, 탱크, 비행기 다른 무기들 많지만 기술적으로 도전의 목표가 높은 게 전투기고, 그래서 처음 KF-21, 즉 옛날에 KF-X를 만든다는데 사실은 연구소나 아니면 국내 업체들이 만들지 못하는데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특히 KF-21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에서 KF-21은 절대 못 만든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냐, 우리나라가 KF-21 만들 때 그냥 만들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개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 F-16이라든가 F-18 해외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한테 물어봅니다. 해외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면 당연히 그 나라 전투기를 안 사게 되니까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불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20조라든가 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고,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대한민국은 그 전투기를 만들면 망한다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7년 이상의 체계 개발 기간과 8조 5천억을 해결했죠. 이거에 대해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게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신데, 이게 진짜로 KF-21에는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지금이야 뭐 국뽕이 뭐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국가가 많았어요. 왜냐, 대한민국은 정말 발전도 없고 나오지도 못한다. 물론 국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나온 성과, 현재적인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좋은 건 좋다, 잘 되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KF-21은 몇 년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으나, 이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 우리가 기술을 확보 못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KF-21은 존재 자체가 국뽕이었지만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제 만드는 입장, 그러니까 KF-21 개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득을 했고, 그게 지금의 KF-21의 높은 성과가 됐습니다. KF-21을 저는 2013년부터 영어로 보도를 해갖고 논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 건 2002년대부터 했어요. 근데 2013년에 저희 그 에비에이션 위크의 저 편집장 분께서 한국에 와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개발 계획 듣고 세금 도둑이라 했어. 너네 한국은 못 만든다. 그분은 지금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에이션 위크는 지금 2022년에 KF-21 첫 비행했을 때 이거를 그 해의 최고의 군용기사를 KF-21을 줬어요.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말 안 나왔어.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21이 자랑스럽고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방심하다간 언젠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KF-21의 해외 냉정한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KF-21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F-21 가장 큰 장점, 가성비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능에 유지비도 싸고 어떻게 가격도 쌀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이 잘나서보다는 외국이 지금 공급망 이슈라든가 개발이 지연되고 산업이 붕괴되니까 이 비싸진 건데, 요게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군비 축소 혹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우리 항공 사업이 축소된다면 KF-21의 가격 경쟁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국뽕을 위해서 KF-21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KF-21을 어떻게 개량하고 KF-21 끝나고 나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요게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벽에 부딪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KF-21에 대한 관심을 가진 만큼 우리 군용기,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성능적으로도 KF-21의 경쟁자들이 점점 우리 위협하고 있어요. 그 튀르키예 칸 같은 경우에는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웃긴 건데 만들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지.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앞에서 말했던 KF-21 EX, NACS와 같은 개량 계획을 계속 가야 되는데, 특히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KF-21 개량 계획은 정부 투자를 안 하는 상태예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일단 자기 돈으로 하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가, 2039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KF-21 개량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더 앞으로 땡기고 국책 사업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국가가 투자하고 카이만 책임진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역량을 집중해서 KF-21에 대해서 스텔스 능력이라든가 F-35에 준하는 그 성능을 갖기 위한 투자를 해서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부족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KF-21은 다 수입산 공대공 미사일을 쓰고,
공대지 미사일은 국산인데 그것도 한 종류밖에 없고, 유도폭탄 같은 경우는 우리도 KGB라고 뒤에 설명할 게 있는데, 유도폭탄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도폭탄이 여러 종류 있어서 크기가 다양한데 우리는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원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개발비를 최대 효과를 보여야 되니까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를 좀 늘어나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뭐 레이더 탐지 미사일, 뭐 아니면 그 전자전 미사일 같은 이제 좀 신형 무장에 대한 고민과 공격이 많이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수출이 잘 됩니다.